한국, 성주 사드조차 임시배치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도 파열음. 중국, 스텔스기 탐지 러시아판 사드 초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 북한도 SLBM, 신형 방사포 등 우리 방어 무력화 전력 이단 도발.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드로 인한 산불을 약속해준 뒤로 군은 한 번도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미국 MD 체계 불참에 대해 국방부는 미 MD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고수하고 있다. 사드는 추가 배치를 거론하기에 앞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성주의 사드조차 임시 배치 상태다. 한미일 군사 동맹 불추진은 일본과의 대립,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다. 중국은 최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17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둥펑은 마하 8에서 10 안팎의 속도로 비행해 사드로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비행 코스를 바꾸는 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대응도 어렵다. 중, 러시아판 사드 들여오고 극초음속 미사일화 시 중국이 지난 7월 도입한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러시아판 사드로도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신중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17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중국은 이 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를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계약보다 수개월 앞당겨 도입했다. 중국은 작년 7월 러시아로부터 이미 S-400 1차 인도분을 받았고 이번은 2차 도입이다.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S-400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가 흔들리는 사이 북중러는 군사적 밀월 관계에 돌입했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 우리 군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내로남불식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2019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최근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고위 군사급 대화에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양측의 핵심 관심을 존중하고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기초 위에 양국 군의 관계 발전과 지역 안전 수호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웨이 부장은 이에 앞서 박 차관이 참석한 베이징 샹산 포럼 개막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해 일부 국가가 배타적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중국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평택기지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했는데 이와 관련 군안 밖에서는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이 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군안 밖에서는 한국만 믿지는 산불 입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산불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 주권 포기 수준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중국의 위협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면 정찰, 감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 정부가 뻔히 알기 때문에 MD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MD와 연계되면 또다시 중국의 시비를 걸 빌미를 줘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로켓 고체 연료 족쇄 해제, 우주개발, 국방력 비약기기 돼야.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 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 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79년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네 번째인 이번 개정은 우리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가로막던 기억 족쇄가 풀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우리의 비밀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이래 미사일 지침은 우주 개발과 국방 향상에 큰 걸림돌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는 위성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액체 연료에 비해 생산 원가가 낮고 효율성이 높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특히 그 군사적 함의는 크다.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전역에 24시간 감시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당초 한미 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함께 논의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사시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는 만큼 당장 주변국 반발을 낳을 사거리 제한 해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각종 동맹 현안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희소식이지만 한편에선 그대가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중국 견제 전략 통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대결이 격화될수록 한국 외교의 길은 좁고 위험은 크다. 괴로운 길이지만 그 틈새에서 국익을 지키고 눕히는 것이 진짜 외교력이다. 발사체의 고체 연료 K 로켓 날개 달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로켓 개발 족쇄 풀렸다. 고체 연료 내해부. 발사체에 쓰는 연료 제한 없애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도 사용. 연료 주입 필요 없어. 구조 간단, 제작비 싸고 신속한 발사 가능. 액체 연료 비해 추진력은 약해. 우주 발사체 보조 부스터 활용. 중장거리 미사일,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 탄력. 대한민국 모든 기업, 연구소, 국민은 액체 연료 외에도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지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도 고체 연료 로켓 시대가 열렸음을 전했다. 이날 김 차장은 새롭게 채택된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고체 연료 기반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1년 만에 고체 연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로켓 엔진이 내는 총에너지의 합인 총력적을 고체 연료 로켓의 경우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했다. 1파운드 초란 무게가 1파운드인 물체를 1초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반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 내년 발사 예정인 액체 연료 로켓 누리호의 추진력도 약 6천만 파운드 초에 달한다. 이처럼 우주발사체를 띄우기 위해선
로켓이 6천만 파운드 초의 힘을 내야 하는데 지난 40여 년간 100만 파운드 초로 고체 연료 로켓의 에너지가 제한되면서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이런 제한이 사라졌고 그만큼 고체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체 연료 제한이 풀렸다는 소식에 전력기자재 전문기업 비츠로테크와 민수, 군사용 로켓을 만드는 한화 등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기업 주가도 들썩였다. 이처럼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는 고체 연료란 무엇일까?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크게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있다. 우선 고체 연료 로켓은 엔진 내부에 고체 연료를 채운 형태로 돼 있다. 로켓 가운데에 원통형 모양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불을 붙이면 안쪽 고체 연료부터 연소하며 발생한 가스가 배출되고 이에 따른 추력을 얻는 원리다. 액체 연료 로켓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설계의 구조로 돼 있다. 액체 연료 로켓은 1926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허칭스 고더드가 처음으로 개발했다. 연료와 연료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산화제가 모두 액체로 돼 있다. 연료로는 주로 액화수소나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산화제에는 주로 액체 산소가 쓰인다. 엔진 송연소 체인버의 연료와 산화제에 불을 붙이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되고 이는 로켓 하단부 노즐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며 추력을 발생시킨다. 액체 연료 로켓은 연소 체인버와 노즐을 식혀주기 위해 극저온의 액체 산소나 수소를 부품 주위로 순환시켜야 하고 연료를 고압으로 주입하는 장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엔진으로부터 분리된 연료통, 연료 연소를 위한 산화제 주입 조절 체계, 가스 분출 경로 제어 시스템 등도 필요해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반면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은 액체 연료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이 불필요해 내부 구조가 단순한 게 장점이다. 또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수시간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뒤 점화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연료를 채운 상태로 10년 가까이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창고에 보관 중인 고체 연료 로켓을 꺼낸 뒤 점화하면 바로 발사가 가능하다. 다만 고체 연료 로켓은 무게 대비 성능이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액체 연료 로켓의 추진력이 고체 연료 로켓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장거리 발사에 유리하다. 현재 대부분 우주 발사체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고체 연료는 크기가 크지 않은 발사체나 저궤도 위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발사가 간단한 만큼 군사용 미사일에도 많이 사용된다. 유연성 측면에서도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에 비해 유리하다. 액체 연료는 수도 꼭지처럼 사용되는 연료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로켓 운행 궤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것도 용이하다.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사용하는 연료의 양을 조절할 수 없고 한번 점화하면 모든 연료가 연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날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에도 고체 연료 보조 부스터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선진국은 우주 발사체에 흔히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를 활용하고 있다. 액체 연료가 핵심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소형 고체 연료 로켓을 달아 추가 추력을 더해 전체적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로켓 최상단의 고체 연료 로켓을 더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100kg에 달하는 위성을 싣고 발사된 나로호도 1단에는 액체 연료를 적용했지만 2단에는 고체 부스터를 탑재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정한 100만 파운드 초라는 제한에 맞게 개발한 고체 부스터였다. 중장거리 미사일, 대북 감시 위성 등 군사장비 개발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500km에서 2000km 상공에 위치하는 저궤도 군사위성의 경우 대부분 고체 연료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단 한 대의 정찰 위성도 쏘아올릴 수 없었다.
김 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군용 정찰 위성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눈과 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적에도 위성으로 한반도를 24시간 볼 수 있는 감시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세 차례 진행되면서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진화해 나갔다. 이런 KDX의 마지막 산물이 바로 바다의 방패인 KDX-3 이지스함 세종대왕급이다. 세종대왕급은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다. 똑같이 스파이 1D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며 5인치 함포에 VLS를 갖추고 있다. 알레이버크와 거의 같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고 아타고급으로 한미 1-3국의 이지스함을 한데 모아놓고 있으면 외양상으로 구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대왕급은 3종의 이지스함 가운데 가장 무겁다. 만재 배수량으로 치면 16,000톤에 이르러 구축함이라기보단 순양함에 가깝다. 이는 미일의 구축함보다 무려 32발의 미사일을 더 싣고 있기 때문이다. 즉 128발의 미사일을 수납하며 그 중에는 사거리 15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도 포함된다. 스파이 1D 이지스 레이더로는 450km가 넘는 거리에서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어 세종대왕급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탐지 및 추적을 담당한다. 또한 이지스 전투 시스템으로 최대 900개의 공중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17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은 현재 3척의 세종대왕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치2를 통해 2020년대 중반에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으로 10년 후에는 6척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전략군, 현무 미사일 전력. 현재 대한민국이 해외로 투사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은 2가지 종류의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야구공을 던지듯 호물선으로 날아가 목표를 타격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가 목표를 제거한다. 탄도미사일은 정밀성이 떨어지지만 빨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린 대신 정밀한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주력은 현무이다. 현무-2는 사정거리 300km급이 기본이지만 500km급의 현무-2B가 등장했고 그 이상급인 현무-2C 등이 실전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전략무기 2기의 정확한 정보는 밝힐 수 없으나 탄두목에는 2톤에서 500kg까지 사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중량은 줄어든다. 현재 현무-2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차량 탑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순항미사일은 현무-3은 육군의 차량 탑재형뿐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운용된다. 종류로는 500km급 현무-3A, 1000km급 현무-3B, 그리고 1500km급의 현무-3C가 있다. 사거리가 1500km 정도가 되면 한반도 어디서든지 도쿄와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GPS, TERCOM, DSMAC를 채용하여 원형 공산 오차 1에서 2m 수준으로 목표하는 건물에서 원하는 창문까지 때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군은 현무-2와 3을 합쳐 2017년까지 900기를, 2018년부터 5년간 300기를 생산해 총 2000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2년 한미미사일 협정에 의거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까지 제한이 풀려있다. 그러나 정중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1000km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릴 것을 협의할 때이다. 밀리터리 이지 1905에서는 육군용 무인 공격기 및 전자전 무인기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3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개발 중인 차기군단급 무인 공격기가 지난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 널리 공개된 정찰형과 함께 비밀 개발 사업으로 무인 공격기가 별도로 개발 중인데, 정찰형이 요구 성능 미충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인 공격기마저 추락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개발 중인 육군용 차기 군단급 무인기 모형입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기반으로 육군용 무인 공격기도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육군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와 무인 공격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육군은 무인기를 전장에서 직접 운용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미국 육군의 운용 경험을 참조해 한국형 MQ-1C 그레이그를 발주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MQ-1C가 날개폭 17m, 전장 8m, 최대 이륙 중량이 1630kg인 것과 비교해 차기 군단급 무인기도 날개폭 17m, 전장 9m, 최대 이륙 중량 1700kg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작전 성능도 거의 동일해 300kg의 임무 중량을 탑재한 상태에서 18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추며 탐지거리 100km급의 SAR을 운영할 계획입니다.